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1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인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재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 1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사후 신고 사항입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 아닌 줄쳐놓습니다. 그가 기존에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설치 비용 줄쳐놓습니다. 개발인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동부지방법원을 구의동에서 문정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종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드는 자가 행정청이면 종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반면 행정청 아닌 자가 종래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종래 공공시설은 보통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되면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종래 공공시설의 가치가 10억이고 새로 공공 설치하게 되었을 때 설치 비용이 7억이 된다고 하면 행정청 아닌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만큼 무상으로 종래 공공시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억이라고 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반면 행정청의 경우는 이런 비용 청산 없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종래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된 공공설치와 관련되어 설치한 자가 행정청 아닌 자일 때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취득한다. 그런 개념을 잡아 놓습니다. 3번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인 허가 받으려는 경우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조건 동그래 놓습니다. 개발인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3번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조건부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개발인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는 따로 없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려면 특광시군에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건축물 건축 시에는 따로 특광시군의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3번째 줄에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시행자 줄쳐 놓습니다. 의견 청취와 관련된 3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놓습니다. 12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200부터 증축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기반시설 연동제에 따라 개발림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각각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특광시군이 지정하게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를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데 특별히 대학교는 제외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저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이 정해지게 되면 그 비용을 기반설 부담구역 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하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 비용은 부과 대상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종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만 기반설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설치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유발 개수를 고려하여 설치 비용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설치 비용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과 통지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현금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한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설 부담구역에 특별회계 편성하여 해당 구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기반설 부담구역제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기반설 유발 개수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아마 출제한 분들도 보름 뒤에 그와 관련된 문제 물어보면 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반설 유발 개수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고려하여 많은지 작은지를 비교하시는 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독택과 공택의 유발 개수는 동일하고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에 있어서 2종 근린생활설이 유발 개수가 높다. 그리고 위락설은 유발 개수가 2.1이며 숙박설은 1이다. 그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12번 1번은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은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의 지역, 그리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이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 옳은 이야기죠.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특광시군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특광시군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 설치 계획에 정해진 기반 시설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해당 기반설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시설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설치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중복 결정해서 또 만들 필요 없죠. 또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기반설 설치계획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수립해야 되고 1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 규정을 4군데 두고 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만료일 끝나는 날 다음 날에 시가조정구역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기억해 놓습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 안 한 겁니다.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 한 날부터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를 부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때는 3분의 2에 2를 추가해서 7년이죠.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라면 재결 신청과 관계없이 실시계획은 계속 효력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5년이죠.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입니다.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시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고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12번, 4번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 놓습니다. 5번 기반설 설치 비용 산정 시에 기반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비용도 산입한다. 땅이 있어야만 도로 등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용지 비용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12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발 개수는 좀 심한 테마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해 놓자. 1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제한 시에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청에 걸치는 경우 가장 큰 면적이 걸친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제한과 관련되어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탁하게 되면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 시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제한하게 되면 1개월 이내 지정 여부 통지하고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한한 자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적 비용 부담까지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 줄쳐 놓습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지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필요 없다.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늘 우린 개발법의 개발계획과 관계된 사안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자는 지정권자입니다. 그 시기는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곳이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에는 17개가 담기는데 17개 중에 4개, 박수하면 임수 4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개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빠집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17개 계획에는 사업시행 방식이 담기게 되는데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국 공유지표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 생략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기, 내용,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을 2번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분할이란 말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결합 방식, 분할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데 분할 방식의 경우는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결합 방식이라면 하나 이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이 분할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결합 방식은 이번 정권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개발 사업은 왕숙 1지구와 왕숙 2지구를 결합한 형태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10km 정도 멀리 떨어지더라도 묶어서 개발하는 것을 결합 방식이라 하고 그때는 하나 이상이 10,000 이상, 분할 방식이라면 각각 10,000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4번입니다. 자연녹지적, 생산녹지적, 도시적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하나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번 맞죠. 5번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우린 얘를 취계지 균형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5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면적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따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미 용도지역이라는 게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업지역의 경우는 3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녹지는 지정 대상 아닙니다. 보존녹지는 서울의 용산 공원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그 공원에 아파트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충분한 기반 설치하고 10,0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로서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간농자인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상 개발 용도로 정해진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따로 개발 용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 때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적 요건과 개발 여부 요건을 갖추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요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취계지 균형. 술 먹고 취하게 되면 개가 되지. 그게 취계지죠.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 술 취하신 분들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시더라고요. 이런 4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와 관련되어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이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자연취락지구에도 도로,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한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 큰 성공한 사람이 지역 발전을 위해 직접 개발 사업 일환으로 취락지구에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을 직접 만드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비용 전부를 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정선 카지노라는 곳 들어본 적 있죠?
그 카지노 인허가 조건으로 카지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강원도 취락지구에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정선 카지노 사업체가 그런 도로를 설치하거나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남의 것에 뭔가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취락지구에는 1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비도시역이라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10,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이 면적 목권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빈 건물 많아질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면적 관계없이도 취락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해된다? 그래서 취계지 균형이란 말을 각각 정리하시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특광지구내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가로 해놓습니다. 앞에 경작지란 말 붙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해야 됩니다. 그 조경은 내가 보는 용도이죠. 내 건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용도입니다. 그런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도시개발구역에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경작지에 하게 되면 이때는 조경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번은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농업, 수산업과 관계된 경우는 경미행위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 개발사업에 별도 장애가 되지 않다면 토속 채취에 대해서는 경미한 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4번 존치하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개발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곳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응급 조치는 신고 대상이지 허가받는 대상 아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5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을 설립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제한하는 자 아니죠. 틀립니다. 2번입니다. 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조성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쓴다고 하면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의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단계이고 2단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능력 있는 자를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사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돈을 날리게 되면 부도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려하여 실패할 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또는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시개발 사업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 우리 주변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한다 해서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쳐다보질 마십시오. 대신 이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병동에 해당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지병동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1년 내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하철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제외한 개발법에서는 여기에만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게 지병동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될 수 있고, 이들은 토지 상환 채권, 수용 방식의 채권 발행하는 자 아니죠. 2번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3번 맞죠? 여기 도시개발 조합에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 선출은 어디에서만 한다? 총회에서만. 그래서 나는 총회 의사결정을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대의원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5개 정한 개임해란 말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정하나 게임해, 정관 변경, 한지 계획 변경, 개발 계획 변경, 임원 선임, 조합 해산 5가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임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청산금 징수 교부 완료한 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그냥 조합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산금 징수 교부 완료했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 성공한 것이죠. 성공해서 조합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끝에 없다로 끝나면 19은 틀린 지문이죠. 그렇게라도 파악하시면 4번 틀린 지문인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없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에는 개인의 의사, 동의의사, 번복으로 조합 절차 또는 개발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이후에는 동의 처리할 수 없지만 신청 전에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6번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 시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한다. 토지평가협의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일 때 가격평가기구입니다. 수용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시행자가 강제 수용한 형태로서 다른 토지 소유자가 없지만 환지 방식의 경우는 사후 현물 보상,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교부할 때까지 도시개발구역에는 시행자 외 종전 토지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와 환지를 맞교환하게 되었을 때 두 개 토지에 대한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돼야만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조성된 토지 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 방식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수용 방식에는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택공사가 한 주 밑에 토지를 수용하는 때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공공은 동의 필요 없죠.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보증은 민간인 때만 필요한 것이죠. 공공은 보증 없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원형지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의 3분의 1, 원형지 개발자는 최대 10년간 매각할 수 없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5번입니다.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한다. 맞죠? 만약 공공이나 공모전에 선정된 자에게 원형지 공급하는 때는 수의 계약이지만 학교 공장 만드는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원형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7번입니다. 환지 계획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의 시행자가 환지 계획 정하려는 경우에는 두 줄 밑에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1번 맞습니다.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군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시행자가 행정청이라고 하면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공람에 관한 절차는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 기간은 며칠이겠습니까? 14일이겠죠. 관리처분 계획은 30일. 그렇게 구분만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행자 정한다. 환지계획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 나오면 국장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기준을 시행자 정한다. 이러면 100% 틀린 것이죠.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 가로 해놓습니다.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시행자 취득하고 매각할 수 있는데 환지 처분하기 전에 환지 예정지를 미리 지정하게 되면 시행자는 미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이후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환지 처분하기 전에 시행자가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지역권 동그래 놓습니다. 행사할 이의가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권리 소멸, 다음 날은 권리 발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처럼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이 말 붙어 있는 지역권에 대해서는 권리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화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시행 규정 추정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게 되면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규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 소유자의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관리 규약이라는 것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여러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권리, 의무를 분담하게 되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 하나의 약속, 그 약속, 계약과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규약이라 하고 도시개발 조합은 공법상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행정청이 참여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약속이라 해서 그때는 규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규약은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는 것이고 정관은 조합이 작성하는 것이며 규정은 행정청이 작성하는 권리 의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인 관습이 되는 것이 규약이고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행정청은 시행규정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17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8번입니다.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14 이상 공람시켜야 된다. 1번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환지계획도로 공사 완료되었는지 토지 소유자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공람기간은 14일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환지계획이 정해진 한지, 환지계획에 정해진 한지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받게 됩니다. 그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한 것이죠. 그래서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옳은 이야기고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개발 사업 다 완료되었을 때 보상받는 땅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를 대신한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는 환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렵게 표현한 것이 2번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 함께 보십니다. 행정상 처분 등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 전속 주었습니다. 환지 처분은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 구역 안에 내 땅이 있는데 이 내 땅이 1동 그리고 2동에 경계에 있는 땅이 내 종전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내가 2동에 이곳에 땅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1동, 2동 경계 환지로 옮겨와야 된다.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된다. 만약 이 자리로 옮겨오게 되면 행정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전속이란 말 보게 되면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종전 토지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됩니다. 환지 처분에 영향 미치지 않죠. 4번입니다.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공사완료 공고하면 60일 내 환지 처분하여야 한다.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면 준공 금사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자와 지정권자 서로 다르다면 준공 금사 후 60일 내 환지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는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시면서 환지 처분, 준공 금사부터 하는지 공사 완료 공고부터 하는지 그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재비전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권리 취득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빠져서 5번 틀립니다. 19번입니다.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비 기반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성호수입니다. 이 말 보게 되면 공동 이용시설에 관한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놀이터나 마을 해관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지 정비기반설 아니죠. 주차장, 도로 등이 있다면 그것이 정비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2번 주거환경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는 지상권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3번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이죠. 그리고 5번 단독택, 다세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정비기반설부터 확충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얘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게 됩니다. 19번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0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하는 지역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입니다. 재건축과는 관계없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가
재건축 사업의 입안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데 4번 200세대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되어 투자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단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